안녕하세요. 발도 이야기입니다. 발도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신 곳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기억은 언제나 축축한 안개와 차가운 흙냄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햇빛조차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깊은 계곡의 바위 틈새였지요. 인간들은 나를 백사라 불렀고 조금 더 경외심을 가진 이들은 천년의 업보를 짊어진 영물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나에게 세상은 그저 배를 깔고 기어 다녀야 하는 거칠고 딱딱한 지면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피는 태생적으로 차가웠습니다. 누군가와 체온을 나눈다는 것, 심장이 뛰는 소리를 가까이서 듣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전설 속의 이야기보다 더 먼 일이었습니다. 동료, 뱀들은 나를 시기했습니다. 유난히 희고 투명한 나의 비늘이 달빛 아래에서 은하수처럼 빛날 때마다 그들은 동리를 드러내며 나를 밀어냈습니다. 너는 너무 눈에 띄어. 인간들의 탐욕을 부르는 색이지.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도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가피연한 약초의 이슬을 마시기 위해 잠시 은신처를 벗어났던 것이 화근이었지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없이 날카로운 강철의 이빨이 나의 꼬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덫이었습니다. 아악!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짐승의 비명은 내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철 이빨은 나의 하얀 비늘을 뚫고 살점을 지식였습니다. 붉은 피가 눈처럼 하얀 나의 몸을 더럽히며 쏟아졌습니다. 나는 몸부림쳤습니다. 몸을 꼬고 뒤틀수록 덫은 더 깊숙이 나를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차가운 피마저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비로소 죽음이라는 안식 앞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이렇게 차가운 생을 마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낙엽을 밟는 투박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냥꾼일까요? 아니면 굶주린 짐승일까요?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머리를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낡은 지게를 짊어진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의 옷은 여기저기 기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지요. 그는 나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쉿 소리를 내며 위협했습니다. 인간은 잔인하니까요. 나의 이 귀한 비늘을 탐내어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놓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가련하기도 해라. 이 가여운 생명이 어쩌다 이런 험한 일을 당했을꼬. 그의 눈은 맑았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슬픔이 뚝뚝 묻어나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경계하며 몸을 세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마라. 얘야,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조금만 참으렴. 이 몹쓸 쇠붙이를 내가 치워주마. 그의 손이 나의 몸에 닿았습니다. 아,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인간의 온기. 굳은 살이 박여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은 나의 차가운 피를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강철 덫을 벌렸습니다. 쇳소리가 날카롭게 울리고 마침내 나의 꼬리가 자유로워졌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내 나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밭에서 캐온 것 같은 약초를 지시겨 상처 위에 얹어 주었지요. 자, 이제 괜찮다. 어서 깊은 산으로 돌아가렴. 다시는 이런 길목에 나오지 말고 부디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그는 나를 향해 인자하게 웃어 보이고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꼬리보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몸통 어딘가가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나의 본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인자하게 웃어 보이고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숲으로 돌아온 뒤에도 나는 사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농부의 쓸쓸한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집 창가에는 외로운 등불 하나가 외롭게 깜빡였고 나는 그 창가 근처를 맴돌며 그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텅 빈 방에서 홀로 밥을 먹고 혼잣말로 하루를 달래는 사내. 그의 친절은 넘쳐오르는데 정작 그 친절을 받아줄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나의 가슴을 시리게 했습니다. 내가 만약 저 사내의 밥상을 차려줄 수 있다면, 내가 만약 저 사내의 젖은 옷을 말려줄 수 있다면, 생각은 욕망이 되었고, 욕망은 금기를 건드렸습니다. 나는 안개 낀 밤, 산의 주인이자 영물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신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천년 묵은 고목 아래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사야, 내 눈빛에 인간의 온기가 서렸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불씨인지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에 몸을 태워서라도 저는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신령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얻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다. 그 대가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천 배는 고통스러울 것이야. 내 몸을 덮은 이 눈부신 비늘 100장을 내 스스로 산채로 하나하나 뽑아내야 한다. 단 한 장이라도 남으면 너는 인간의 가죽을 쓴 괴물이 될 뿐이지. 살점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는 고통을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디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누군가 내 정체를 의심하는 순간 내 몸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갈 것이며 너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나는 농부의 그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나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나의 비늘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늘을 이빨로 물어 당겼을 때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생살이 뜯겨나가는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나의 하얀 몸은 금세 붉은 피로 낭자해졌습니다. 10장을 뽑았을 때는 정신이 혼미해졌고 50장을 뽑았을 때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늘에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늘이 하나씩 빠질 때마다 나의 몸에서는 뱀의 냄새가 사라지고 대신 인간의 살 냄새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80장, 90장. 마지막 100번째 비늘을 뽑아냈을 때 나는 비로소 가녀린 여인의 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계곡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거울 같은 물에 비친 나는 더 이상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소복을 입은 듯 하얀 피부를 가진 하지만 눈빛만은 슬픈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되었어. 이제 그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을 골랐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그 사내가 나를 거절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함을 이용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절박했습니다. 똑, 똑, 똑. 폭풍우 소리를 뚫고 나의 손가락이 그의 낡은 나무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의 심장이 비늘을 뽑을 때보다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문이 열리고 그리웠던 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빗물에 젖어 떨고 있는 나를 보며 사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 험한 날씨에 어인 처자가 길을 잃었습니다. 산을 넘다 그만. 제발 하룻밤만 몸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힘없이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내는 당황하며 나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니, 비늘이 없어진 지금은 그 온기가 나의 심장까지 직접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방이 누추하지만 우선 몸부터 말려야겠소. 에구, 사람 얼어 죽겠네. 사내는 나를 방 안에 들이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 낡은 이불의 눅눅한 냄새, 그리고 사내의 땀 냄새. 뱀이었을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인간의 냄새들이 나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나는 아랫목에 앉아 그가 건네준 따뜻한 숭늉을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 나는 비로소 내가 인간의 세상에 발을 들였음을 실감했습니다. 사내는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젖은 옷을 말리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구해주어서. 그리고 나를 당신의 방 안으로 들여주어서. 이제 내가 당신의 외로움을 모두 걷어가겠습니다. 나의 비늘을 바친 이 삶이 다하는 날까지. 사내의 이름은 김서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가난한 김서방이라 불렀지만 나에게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온기를 품은 단 하나의 태양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찌그러진 녹그릇에 찬물을 말아 무 조각을 씹던 그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정성껏 무친 산나물은 낯선 기적이었을 테지요. 소화낭자, 이리 손재주가 좋아서야 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소. 당신이 저에게 주신 방 한 칸의 온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사양 말고 드셔주십시오. 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의 말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 그것이 이토록 가슴 벅찬 일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하루는 온통 그를 위한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새벽 이슬을 밟으며 밭으로 나갔고 나는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온기를 쓰다듬으며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평화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뱀의 비늘을 뽑아 만든 나의 살결은 너무나 투명하고 희어서 햇빛 아래 서면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되도록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헛간 깊숙한 곳에 버려져 있던 낡은 배틀을 꺼냈습니다. 달칵, 달칵. 나는 밤마다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명주실이나 무명실이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몸 안쪽 아직 뽑아내지 못한 채 남아있던 영물의 기운을 실로 뽑아냈습니다. 그것은 나의 수명을 갉아먹는 일이었지만 사내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튼튼한 장비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욕심이 나를 부추겼습니다.
내가 짠 비다는 달빛을 머금은 것처럼 은은하게 빛났고, 사내가 그 옷을 입고 장터에 나갈 때면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그에게 쏠렸습니다. 어이, 김서방, 자네 요즘 살림이 폈다더니 옷 때깔부터 다르구먼? 그 예쁜 처자가 비단이라도 짜주는 겐가? 사람들의 농담은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뱅이 김서방의 밭에서만 유독 곡식이 주렁주렁 열리고 그의 집 비주가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호기심은 이내 도끼 어린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을의 모든 소문을 주무르는 최씨 안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오후 호박임 몇 장을 얻으러 왔다며 무작정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소화낭자라고 했나? 얼굴이 어쩌면 이리 창백해. 꼭 뱀 허물처럼 하얗구먼. 최씨 안악의 눈은 뱀의 눈보다 더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나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인간 특유의 거친 열기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의 몸 안에서 잠자던 짐승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어이구, 손이 왜 이리 차? 산 사람 손이 어쩌면 얼음장 같단 말인가? 최씨 안악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나의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뽑아냈던 비늘 자리가 화끈거리며 가려워졌습니다. 제가 원래 몸이 좀 찹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불을 지피는 중이라. 아, 그래. 그럼 내가 기력 보충하라고 좋은 걸 좀 가져왔는데. 이건 좀 먹어봐야지. 그녀는 품 안에서 붉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마늘 장아찌와 파 무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짐승의 기운을 가진 영물에게 마늘과 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영혼을 찢어놓는 독과 같았습니다. 어서 먹어보게. 김서방네 복덩이라는데 이런 건 먹어줘야 건강하지. 그녀는 젓가락으로 마늘 조각을 집어 나의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마늘의 독한 향기가 나의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시야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에서 뱀의 쉿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왜 안 먹어? 혹시 소문대로 사람이 아니라서 못 먹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열리며 김서방이 들어왔습니다. 최씨 부인,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요? 김서방은 사태를 직감한 듯 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내가 창백하게 질려 떨고 있는 것을 보고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남의 집 귀한 사람에게 왜 억지로 음식을 권하는 거요? 소화는 원래 이런 거 못 먹는다고 내가 수차례 말하지 않았소. 아이고, 김서방. 자네 정말 눈이 먼 게야? 사람이라면 이걸 왜 못 먹어?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제 명예 못 죽으려고 일어나. 최씨 안악은 바닥에 마늘 그릇을 내동댕이 치고는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두고 봐. 내 전연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말 테니까. 그녀가 나간 뒤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김서방은 나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의 손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마을에서 외톨이가 되셨군요. 제가 정말 요물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 김서방은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온기 속에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화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숲에서 구해준 그 하얀 뱀이 너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지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너는 오직 소화일 뿐이다. 나에게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을 만들어준 유일한 사람. 그의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인간이 되어 가장 좋은 점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은 소리내어 울지 못하지만 인간은 눈물로 마음의 독을 씻어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의 행복은 그 눈물만큼이나 위태로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숲의 신령이 나타나 나의 목을 죄었습니다. 비늘을 뽑은 자리가 썩고 있구나, 백사야. 인간의 사랑은 독약이다. 내가 그 사내를 아끼면 아낄수록 마을 사람들의 증오는 더 커질 것이다. 결국 그 증오가 너를 불태우고 그 사내까지 집어삼킬 것이야. 당장 숲으로 돌아오너라. 나는 잠에서 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김서방의 고른 숨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나의 가슴을 만져보았습니다. 비늘이 하나도 남지 않은 매끄러운 피부. 하지만 그 속에서는 여전히 짐승의 피가 끓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흉흉해졌습니다. 김서방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침을 뱉었고 아이들은 우리 집 담장에 돌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내가 밤마다 뱀으로 변의 쥐를 잡아먹는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서방의 먼 친척이라 주장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노름판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떠돌던 자로 김서방에게 재물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이, 사촌 동생, 집안 꼴이 아주 좋아졌어. 비단 짜는 계집이 복덩이라더니 내 목도 좀 챙겨줘야지. 남자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마당에 들어 누웠습니다. 김서방은 곤란한 표정으로 그를 달랬지만 남자의 눈은 이미 헛간에 쌓인 비단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김서방, 너 혼자 살려고 작정했어. 이 년이 요술로 만든 비단이라며? 내가 이걸 관아에 가져가서 고발하면 너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는 소리를 지르며 비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가 말리려 다가가자 그는 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 얼굴만 반반하면 다야? 내 정체를 내가 모를 줄 알고. 그가 나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을 때 팔뚝 위에 가려져 있던 희미한 비늘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미처 다 뽑히지 못한 혹은 인간의 마음이 흔들려 다시 돋아나기 시작한 작고 하얀 비늘이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거 뭐야? 비늘이잖아. 진짜 뱀이었어.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서방이 달려와 나를 안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담장 너머로 일렁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냥꾼이었고 나는 다시 한 번 덫에 걸린 짐승이었습니다. 서방님, 어서 피하세요. 저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가지 않는다. 내가 누구든 너는 내 아내다. 김서방은 쟁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숲에서 나를 구해줄 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광기에 찬 군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나의 심장 깊은 곳에서 차가운 피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을 위해 뽑아냈던 나의 비늘들이 이제는 그를 지키기 위해 다시 돋아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일렁이는 횃불은 마치 거대한 불뱀이 마을을 집어삼키려는 듯 붉고 흉포했습니다. 요물을 내놓아라. 김서방을 홀린 뱀년을 끌어내라. 광기에 어린 함성이 고요했던 산골의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속에서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소화야, 겁내지 마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를 저들에게 내주지 않으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결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쟁기를 꽉 쥐었습니다. 농사밖에 모르던 그 투박한 손에 들린 쟁기가 오늘 밤은 그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최씨 안악과 김서방의 사촌, 그리고 횃불을 든 마을 장정 수십 명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씨 안악이 횃불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저 계집의 눈을 보시오. 사람의 눈이 저리 서늘할 수 있단 말이오? 아까 사촌 동생이 똑똑히 보았다고 했소. 저 계집의 팔뚝에 돋아난 뱀 비늘을 말이오. 사촌 동생은 비죽거리며 장정들 뒤에 숨어 외쳤습니다. 맞소.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번쩍이는 하얀 비늘이 돋아나 있었단 말이오. 저녀는 사람이 아니오. 사람 가죽을 쓴 괴물이란 말이오. 김서방이 쟁기를 휘두르며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닥치시오. 내 집 마당에서 당장 나가시오. 소화는 내 아내요. 내 목숨보다 귀한 사람이요.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남의 집 귀한 사람에게 요물이라 손가락질한단 말이오. 그의 외침은 분노한 군중의 파도 속에 무력하게 흩어졌습니다. 최씨 안악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장터에서 노파가 경고했던 영물의 기운을 억지로 끌어내고 살점을 태우는 붉은 약재 가루였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군. 저 계집의 정체를 내 지금 당장 만천하에 드러내 줄 테니 똑똑히 보게나. 그녀가 주머니를 열어 붉은 가루를 허공에 뿌렸습니다. 가루는 바람을 타고 나의 얼굴과 어깨로 쏟아졌습니다. 아, 그것은 단순히 뜨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창의 비늘을 하나하나 뽑아낼 때 느꼈던 그 지옥 같은 통증이 온몸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피부로 덮여 있던 나의 살점이 타들어가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본연의 기운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야, 소화야. 김서방이 나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사촌 동생과 장정들이 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 나를 구해주었던 그 따뜻한 산에 피가 차가운 땅을 적시는 것을 보는 순간 나의 내면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인간의 마음이 끊어졌습니다. 그분을 해치지 마라. 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여인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지를 울리는 거대한 진동이자 천년을 참아온 영물의 포효였습니다. 나의 몸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복이 갈갈이 찢겨 나가고 그 틈으로 눈부시게 하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백색 비늘들이 다시 돋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횃불들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이제 가녀린 소화가 없었습니다. 몸길이가 좋기 열길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백사가 달빛을 받으며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운 앞에 최씨 안악은 주저앉아 실신을 했고 장정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대한 고개를 숙여 쓰러진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가 흐르는 눈으로 나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소화, 낭자, 정말 당신이었소. 그 숲에. 나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아침상을 차려주고 당신의 낡은 옷을 꿰매주는 그 평범한 행복을 조금만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치는 것을 보느니 나는 영원히 짐승으로 남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꼬리를 휘둘러 마당에 불을 지피던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김서방의 머리를 부드러운 혀로 한 번 핥아 주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이제 나는 이 마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정체가 탄로 난 영물은 더 이상 인간과 공존할 수 없다는 산신의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미끄러지듯 담장을 넘어 숲으로 향했습니다. 나의 비늘이 땅에 닿을 때마다 쇳소리가 났습니다. 뒤에서 김서방의 처절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소화야, 가지 마라. 나는 상관없다. 내가 뱀이어도 좋으니 내 곁에 있어다오.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 인간의 길을 갈망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숲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신령을 만났습니다. 보아라, 결국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인간의 사랑은 짧고 그들이 가진 시기심은 내 비늘보다 날카롭다. 아니요, 할머니. 틀리셨습니다. 나는 뱀의 몸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사랑은 나의 차가운 피를 데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록 다시는 그의 곁에 갈 수 없지만 나는 그가 준 온기로 남은 1000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김서방의 집 뒷산 가장 높은 바위 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의 기운을 온 마을에 뻗었습니다. 김서방의 밭에는 가뭄이 들지 않게 구름을 불러 모았고 그의 집 근처에는 독충과 쥐떼가 얼씬도 못하게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서방도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 그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소화낭자, 이제야 오시는구려. 내 평생 당신을 기다렸소. 백발이 된 김서방은 꿈속에서 다시 청년의 모습이 되어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비늘이 없는 매끄러운 손이 아니라 다시 차가워진 짐승의 손이었지만 그는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나를 구해주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어서. 아니요, 내가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내 가난했던 생애가 비단처럼 고왔소.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은 편안한 미소를 지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거둘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수의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눈부신 하얀 비단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요물이라 쫓아냈던 존재가 사실은 이 마을의 수호신이었음을 말입니다. 나는 이제 깊은 잠에 들려 합니다. 비늘 100장을 뽑았던 그 고통스러운 밤도, 김서방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따뜻한 저녁도 이제는 한 조각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은혜 갚은 백사의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차가운 피를 가진 존재가 단 한 번의 온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나의 비늘은 이제 다시 차갑습니다. 하지만 나의 심장만은 여전히 그가 지펴주던 아궁이의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히 나의 따뜻했던 사람아. 다음 생애에는 부디 내가 당신과 같은 온기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 당신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늙어갈 수 있기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차가운 백사가 그토록 갈구했던 인간의 온기,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따뜻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